남편이 불륜녀가 전처였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장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그리고 뇌가 천천히 따라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그 장면을 62살에 장례식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2년 동안 제 손으로 밥을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던 그 어머님의 마지막 자리.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 얇게 바른 립스틱, 반듯하게 접은 손수건. 처음에는 그냥 친척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아선 안 됐던 얼굴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전처 아직 이혼하지 않은 그의 진짜 아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6세, 오랜 투병 끝에 새벽에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검은 옷을 꺼내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분. 중년이 되면 생기는 오래된 감각이랄까요.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보다 빠르게, 마음보다 깊이. 장례식장은 시내 큰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 유연식은 아침 일찍 먼저 가 있었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같이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아직 모르니까. 항상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고령이셨지만 오래 사신 분이라 아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향 연기 냄새를 맡으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화꽃을 꼭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 잘 가셨어야 할 텐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면회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맡고 있는 여자. 처음엔 얼굴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자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주 잠깐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분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사진으로 딱 한 번. 남편 지갑에서 떨어진 오래된 사진. 전처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여기서 상주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아이들 옆에 마치 이 집의 며느리인 것처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남편을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유연식은 저 멀리 먼 친척 어른들 사이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치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국화꽃을 꼭 쥔 채로. 현식 씨,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낮게,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요?
저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분노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감정.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혼은 안 했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딱 네 글자. 이혼은 안 했어.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또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국화꽃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62세 박순덕입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장도 다니고 식당 주방 보조도 하고 파출부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말수가 없고 술도 잘 안 마시고 주말엔 꼭 시장에 데리고 나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다렸고 나중엔 포기했고 그 다음엔 그것도 잊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세상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무너진 건 전 남편이 45살에 위암 판정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달 만에 병원 침대에서 그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혼자 잘 살아야 한다. 무슨 소리 해요? 같이 살아야지. 아니야, 나는 느껴. 저는 울었습니다. 많이. 그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제 손을 잡은 채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17년을 혼자.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이미 다 쓴 거라고. 17년을 혼자 살다 보면 혼자인 것이 익숙해집니다. 밥도 혼자 먹고 명절도 혼자 보내고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무서웠냐고요? 가끔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혼자인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모릅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순두부, 제육볶음, 별거 없는 메뉴들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점심때면 시장 상인들이 와서 후루룩 먹고 가고 저녁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치르고 저녁 마무리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몸이 바쁘면 머리가 쉬니까요. 이윤식을 처음 본 건 겨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가 반쯤 센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아 보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딱 맞았고요. 그 남자는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국이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어머니가요? 많이 편찮으신가요? 요즘은 저도 못 알아보십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남자는 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로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못 알아보신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됐달까요? 아프지 않은 이별보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곁에 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종종 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혼자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서비스로 계란찜을 드렸고 어떤 날은 남은 반찬을 더 얹어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남자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오후 3시쯤 저는 주방 정리를 하면서 슬쩍 봤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는 남자의 옆얼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남자가 불쑥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외로우시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표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죠. 외롭다는 말이 왜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왜 그 말에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 순간,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느낌. 1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귄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고 가끔 시장을 같이 다니고 저녁엔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는 자주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밥도 잘 못 드시는데 손은 잡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남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봄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 씨, 네, 제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셔서요. 가족 같은 분이어야 하는데 순덕 씨처럼 따뜻한 분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이 있었고 제 생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한 달만, 아니면 2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에 이끌리듯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 저를 경계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저 순덕이에요, 어머님. 밥 드시러 왔어요. 밥? 나 밥 먹었어. 아직 안 드셨어요. 여기 봐요. 아직 따뜻해요. 어머님은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들 유연식보다 저를 더 편안해 하셨습니다. 순덕아, 밥. 나중엔 제 이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덕이를 찾으셨고 밥을 드실 때도 순덕이가 해줘야 맛있다고 하셨고 주무시기 전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참 작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그 손이 잡으면 따뜻했습니다. 그 사이 남자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순덕 씨 없으면 밥을 안 드셔요. 그러세요? 제가 없는 것보다 순덕 씨가 없는 걸 더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질투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을 수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저 사실 이혼한 사람이에요. 아, 애들이 둘 있고요. 애들이 재혼에 반대가 심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정리되면 그때 혼인신고 합시다.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순덕 씨? 얼마나요? 길어야 1, 2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순덕 씨. 우리 결국 같이 살 거잖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냐고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굴 보며 하는 말을, 눈을 마주치며 하는 말을 어떻게 거짓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깊어지셨고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에 있었습니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어머님 씻겨드리고 병원 데려가고 아침엔 죽을 끓이고 낮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저녁엔 손발을 닦아드리고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순덕아 하고 부를 때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아지시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우리의 시간을.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 집 서랍에서 어머님 병원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항목, 배우자 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효순.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등본을 들고 있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식 씨, 저는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이름이 있어요. 아직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현식 씨,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혼은 안 했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 뭐라고요? 이혼 안 했어. 별거 중이야. 서류는 아직.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그 감각. 그럼 저는 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나 이용한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병간호가 필요했어. 사람이. 뭐요? 전처는 못하겠다고 했고 애들은 바쁘고 요양보호사는 어머니가 싫어하시고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변명인지 사실인지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간병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게. 어머니 유산 받으려면 내가 잘 모셔야 해. 마음 변하시면 안 돼. 당신이 도와줘야 해. 지금처럼만 어머니를 돌봐줘. 응?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서류 정리되면 그때 다시 올게요. 저는 간단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론 그를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밥을 안 드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시면 어쩌나, 얼마나 기다리실까. 머릿속에서 어머님 얼굴이 떠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가 자꾸 순덕이 찾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안 드세요. 와줄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위에 앉아 순덕아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 결국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덕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죄송해요, 어머님. 좀 바빴어요. 바빴어? 나 보고 싶었는데. 저도요, 어머님.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따뜻했습니다. 뼈가 앙상해졌어도 손이 옮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순덕아, 네, 어머님, 내 아들 믿지 마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 나쁜 놈이야. 그 자식이 나쁜 놈인데 어머님이 갑자기 또렷해지셨습니다. 치매가 있으셔도 어떤 순간엔 아주 맑아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왜 안 돼? 사실인데.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살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없었으면 나 진즉에 갔어. 내 덕분에 이만큼 살았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내 거다. 어머님이 이불 밑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것들, 팔찌, 반지, 목걸이, 금이었습니다. 오래된 금. 어머님, 이건 안 돼요. 받아. 이런 거 받으면 안 받으라고 어머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마음이야.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순덕이 내가 꼭 필요한데 써. 어머님,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금의 무게보다 그 마음의 무게가 더. 며칠 뒤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 틈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덕아, 나 좀 봐. 네, 어머님. 어머님 방에 들어가니 낯선 분이 한 명 계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이분이 변호사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요? 내가 불렀어. 현식이 몰래. 어머님은 아주 또렷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유독 맑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 내 맘대로 쓸 거야. 어머님, 현식이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그 자식 자격 없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실인데. 그 자식이 뭘 했어? 다 내가 했잖아. 그놈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죽기만 바라는 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주지 마라. 어머님이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금부치도 내가 가져. 그리고 절대 그 자식한테 뺏기지 마.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어머님. 어머님은 그날 변호사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나오면서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왜 변호사를 부르셨는지, 왜 그렇게 단단하게 당부하셨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곧 어떻게 버릴지도. 치매가 있으셔도 그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대신 낯선 여자가 2년을 곁에서 버텨준 것을 당신 손으로 갚으려 하셨던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머님은 그로부터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거의 주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길 바랐지만 어머님은 그날 새벽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도 못하고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남자도 왔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자에 앉아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슬픔인지 저 자신에 대한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어머님 곁에 오래 있었지만 마지막은 혼자 가셨습니다. 면회도 못하고 손도 잡아드리지 못하고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저는 혼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전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혼하지 않은 진짜 아내. 그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고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조문객 중 한 명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랑 가깝게 지냈어요. 그렇게만 했습니다. 2년을 매일 그 집에 갔는데 밥을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울었는데 가깝게 지냈어요. 그 한마디로 줄여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이거 받아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위로금이에요. 2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위로금, 위로금. 2년이 위로금으로 정리가 되는 거군요. 이제 나가줘요. 애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 사람이에요? 저는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힘껏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서 놓았습니다. 가요. 내가 나갈게요. 저는 외투를 들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제 집, 반지하 작은 방. 버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불 켜진 가게들, 늦게까지 걷는 사람들, 다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 공간으로 돌아가기가. 결국 집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소리, 창밖의 가로등, 얇은 벽 너머 이웃집 TV 소리. 저는 외투도 못 벗고 방 한가운데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그 집에 갔습니다. 어머님 밥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손잡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저는 그 시간들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되는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한참 울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핸드백 안에 어머님이 주신 금부치가 있었습니다.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팔찌, 반지, 목걸이, 묵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고마웠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조금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감기는 아니었습니다. 몸살도 아니었고 그냥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 밥을 차려놓고 먹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좋은 곳에 가셨을까? 아직도 순덕이를 찾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뱅뱅 돌았습니다. 닷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밖에 없으니까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 골목.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다듬고 생선 가게에서 물을 뿌리고 순대집에서 냄새가 나고 아, 세상은 그대로구나.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금부치를 들고 금은방에 갔습니다. 금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모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원룸 보증금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곳, 창이 있는 곳, 햇빛이 들어오는 곳,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제 것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보여요? 혼자 물었습니다. 이제 햇빛 드는 데서 살아요. 그 즈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옛날 식당 단골 손님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순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집은요? 그냥 나왔어요. 아, 그래요? 거기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기부됐대요. 기부? 어머님이 다 기부하셨대. 양로원이랑 고아원이랑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부는 순덕 씨한테도 남겼다던데 사실이에요?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부르셨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박순덕 씨 되시나요? 네, 어머님이 남기신 게 있어서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금액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특별히 박순덕 씨 몫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변호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고 하신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남편 유현식과 전처는 유산 때문에 매일 싸운다고 했습니다. 기부된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까지 갔다가 졌다고도 했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하지도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 얘기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권리금 없는 작은 식당 자리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 시장 골목 끝, 자리가 작고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벽을 깨끗이 칠하고 테이블 4개 놓고 주방에 필요한 것들 채우고 간판은 제 손으로 달았습니다.
순덕식당. 이름을 보고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첫날 장사를 시작하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메뉴가 맞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데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 지나다가 들어온 할아버지. 된장찌개 되나요? 네, 되죠. 앉으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그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시작해요. 지금 저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것입니다. 된장찌개, 순두부, 제육볶음. 메뉴는 그대로지만 이번엔 제 가게입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시장 아저씨들, 근처 공장 직원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장님 국이 제일 맛있어요. 또 오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오래간만에 웃습니다. 진짜 웃음으로. 어느 날은 젊은 여자가 혼자 왔습니다. 뭔가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좀요. 많이 드세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저는 계란찜을 하나 더 내어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정리하는 시간. 어머님, 조용히 부릅니다. 뜨거운 국 냄새가 남아있는 그 주방에서 그 따뜻한 손이 그리워집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어머님. 혼자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모를 눈물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울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리고 내일 또 문을 열면 되니까. 노후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것들 덕분에, 그리고 제가 꾸려온 것들 덕분에 완벽하진 않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62살에 다시 시작한 제 가게, 그게 있습니다. 작가의 말, 사람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거짓을 믿게 됩니다. 특히 외로울 때, 특히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너무도 필요한 그 순간, 그때 다가온 사람을 우리는 인연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같이 살자는 말 뒤에 조금만 기다려가 붙으면 그 기다림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소모하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준 시간들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약속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한 일을. 순덕 씨는 이렇습니다. 인연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그러나 얻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를,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인연이란 당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하지만 어쩌면 어머님이 순덕 씨를 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렇게 말이 아닌 손끝으로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순덕 씨처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것이길 바랍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 이름도 없이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순덕 씨에게는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